자, 이런 남들은 이걸 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뭐가 일어났냐. 일본은요 3000년 전까지 농사를 안 졌어요. 3000년이 뭐야, 이거 잘못했다. 2000년 죄송합니다. 한반도에서 쌀, 논뼈, 그 다음에 겨울밀, 겨울보리, 철기 들고 들어가기 전까지 농사를 안 졌다고요, 일본은. 그러면 일본 워낙 고립돼 있어서 한반도에서 들어가는 루트 외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다이렉트 루트가 없다고요, 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늦어요. 이게 지금 지도를 보면 이게 온대벨트인데 이게 북위 30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북위 30도에 60도 정도에 이르는 온대벨트인데 가만히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의 위도가 아테네나 마드리드 위도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도 위도면은 저기 그 유럽에 데려다 놓으면 굉장히 온화한 기후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겨울이 여기 60도에 위도 60도에 도달해 있는 저기 그 스코틀랜드나 혹은 저 스웨덴 그 수도 스톡홀름 이런 데보다 우리가 겨울이 춥잖아요. 훨씬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늦게까지 못 짓는 이유는 딱 둘이에요. 하나는 여름에 장마가 퍼부어요. 그리고 겨울이 혹독하고 길어요.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겨울이 혹독하고 길지는 않는데 고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립이 돼 있는데다가 일본의 그 조몽인들 유전자가 어디랑 같으냐면 그게 이름이 뭐더라? 그 벵갈만에 있는 그 섬이에요. 센티넬 섬 같은데 거기 지금도 얼마나 사나운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섬 하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만 년째 그 스타일로 살고 있어. 그 센티넬 섬은. 그리고 또 거기랑 유전자 같고요. 또 어디랑 유전자 같으냐면 일본인 조몽 사람들이 저기랑 유전자가 같아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납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류크열도 지나가야 되는 데서 오키나와나 그 아래 몇 개 섬에서 지금 우리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 그래서 많이들 저거 가잖아요. 그런 섬의 원래 원주민들 얼마나 용맹스럽고 사납겠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배 타고 들어오면 야, 너 우리가 왜 필요해? 너희 여기 따뜻하고 우리 그냥 다 편하게 사는데 그냥 창덩져서 그냥 골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돼 버린다고요. 중간에 그 큐슈까지 해서 큐슈에서부터 오키나와 아일랜드까지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요. 왜냐면 자연이 풍요하니까 문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골 아프게 양자강 논농사 뭐하러 갖고 와요, 그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류크 아일랜드, 류크 제도, 유구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양자강 논농사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명에 이르는 그 채널이. 그러면 거기 그 루트 빼고 나면 그 다음엔 한반도 루트 남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옛날에 큐슈에서 저기 산동까지 배 못 타고 가잖아요. 그건 진짜 그건 불가능한 코스 아니에요. 여기서 대마도까지 간 다음에 현해탄 건너가지고 큐슈로 들어가는 게 기내나 그게 맞죠. 오키나와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데라고요. 저기 일본은 그렇게 고립돼 있었어요. 여긴 겨울은 혹독하지 않은데 고립돼 있다고요. 근데 장마는 똑같아요. 이렇게 장마가 퍼부어 버리면요. 봄밀 봄보리 농사를 못 지어요. 뿌리가 썩어요. 왜냐면 봄밀 봄보리는 대개 9월 말 10월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장마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6, 7, 8, 9 4개월 연속 100mm가 넘는 비, 한 달에 100mm 이상 오는 거예요. 한 달 100mm 온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는 비예요. 특히 7, 8월 달은 한 달에 근 300mm가 와버린다고요. 이러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봄밀 봄보리 저기 뿌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데 일본 같은데 밀과 보리 농사는요.
6월 중순 이전에 추수가 끝나야 돼요. 장마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논뼈는요. 한반도 같은 경우 우리 5월 초까지만 해도 물 차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에 견디는 내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이 전에 추수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물이 그래도 좀 덜 차졌을 때 이게 물을 대기 시작을 해서 설이 전에 끝내야 되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양자강 하류 옛날 7,000년 전, 8,000년 전 양자강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내한 조생종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생종 논뼈나 겨울밀, 겨울보리가 종자 개량이 되기 전에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그래서 당군 할배가 만주에서부터 오셨는데 저기 어디야 곡식을 갖고 왔다. 만주에 그 다 봄밀 봄보리거든요. 그거 믿지 마세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잘난 체하고 와서 너희는 왜 이렇게 야만적인 놈들이야. 농사를 지면 풍요롭고 다 잘 살 수 있잖아. 내가 여기 밀과 보리를 갖고 왔노라. 이거 뿌려서 이제 다 풍요롭게 먹고 살자 해서 뿌리잖아요. 그리고 잘난 체하면 그해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여름에 뿌리 다 썩는데. 우리나라가 참 세계 10대 국가라는데 창피한 게 이런 걸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를 해야 돼요. 아마 제 가설이 맞을 겁니다. 이 겨울밀, 겨울보리 논뼈는 워낙 섞여버려 가지고 이게 안 나올 텐데 겨울밀, 겨울보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종자 종류들이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겨울밀 하려고 여기 이제 겨울밀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그 튼실한 종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밀을 하려고 러시아 쪽에서 겨울밀 종자를 수배를 해다가 종자 개량을 막 시도를 한 게 한 100여 년 전까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밀은 그렇게 흔한 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겨울밀, 왜 이러면 겨울밀, 겨울보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생종이에요. 야생 밀보리요. 전부 우리 겨울밀, 겨울보리 심듯이 봄에 씨앗에 떨어지죠. 아니 겨울에, 가을에. 그런데 다음에 봄에 나서 그 다음에 10월에 추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 자체는 겨울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는 큰일이 아니에요. 모든 종자는 겨울에 원래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겨울밀 품종도 보면요. 겨울밀, 겨울보리 품종도 보면 한 품종 가지고 봄에 뿌려도 되고 겨울에 뿌려도 되고 그래요. 근데 봄에 뿌리나 겨울에 뿌리나 이른 봄에 뿌리나 겨울에 뿌리나 법칙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밀,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보리는 장마 전에 추수한다요. 그러니까 조생종 엄청난 조생이에요. 한 3개월 반 이상 빨리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자는 특이한 종자잖아요. 그래서 이 종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근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반도 근처에서. 그러니까 식물이 한참 성장 생육기에 비가 무지하게 오는, 즉 여름에 장마인 그런 지역에서 밀과 보리를 기르려니까 그런 종자로 개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께서 아마 꼭 하셨으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서 종자를 식별하셔서 이 땅에서 종자 개량을 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농경을 안 짓고 있을 때 만주는 지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돼요. 또 실제로 그렇고 역사적인 유물도 그렇게 나와요. 만주에서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한 6,000년, 7,000년, 8,000년 전에서 내몽고 만주에서 농사 흔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거기가 지금보다 훨씬 비가 많이 오고 풍요로웠었어요. 이게 만주의 장마를 한번 보시면 그걸 알아요.
만주가요. 장마가 최대 월 73mm밖에 73mm예요. 66, 73, 70 이게 그러니까 7, 8, 6, 7, 8월이 9월이 되면 59, 5월 59. 그러니까 만주가 장마 패턴을 타긴 타는데 그 장마의 최대치가 이게 한 70mm.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 3분의 1 이하고 4분의 1은 좀 안 되고 그렇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는 봄밀 봄뿌리를 심어도 뿌리가 안 썩어요. 그리고 영상 기온이 유지되는 게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말에서부터 10월 말까지니까 6, 7, 8, 9, 10 아니 3월 말 그러니까 4, 5 해서 7개월이 영상 기온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씨 뿌려서 거둘만 하다는 거죠. 만주는. 참고로 런던의 농경기 때 그 뭐 한 3월에서부터 한 10월까지 농경기 때의 강수량을 보면 적게 올 때 45mm 한여름에 거기는 여름에 비가 덜 와요. 많이 올 때 75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주랑 근데 런던에서 벼농사를 짓잖아요. 아니 저기 영국에서 밀농사 이런 걸 짓잖아요. 그러니까 만주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같은 종자로. 3개월 이상, 100일 이상 조생종 말고 6월 중순에 거두려면 3개월, 90일에서 100일 정도 조생종이어야 되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 봄밀 봄뿌리를 만주는 지을 수 있었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수천 년 일찍 농경을 한 거예요. 만주는. 유물도 그렇게 나오고요.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사람들은 뭐 했냐? 여기는 완전히 지능형 야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 지능형 사어체라 그러는데 이게 강을 따라서 발달을 했을 거라고요. 여기는 보세요. 바다, 뻘, 강, 들, 산이 수계 한 300km 정도로 다 연결되잖아요. 제가 안 재봤지만 남한강 상류죠. 저기 어디야? 남한강 상류면은 제천 영월이거든요. 제천 영월에서 김포 앞바다까지가 보트로 수계를 따라서 흘러가면 지금은 댐이 많지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수계를 따라 흘러가면 그게 한 300에서 300km 이짝 저짝일 거예요. 그러면 원주까지가 우리가 한 150km 될걸요. 그러니까 300km 한 250km밖에 안 될 거라고요. 물길 따라 가도. 그러면 이게 뗏목으로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가면서 산에서 사는 사람, 들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 강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뻘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다로 좀 근해어업까지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라이프스타일이 한 대여섯 개의 라이프스타일이 강을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해서 먹고 사는. 산에 사는 사람은 저기서 말린 생선하고 말린 조개하고 소금 끓여다가 먹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 혹은 뻘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모피랑 약초 이런 거 끓여다가 먹고, 중간 또 중간대로 먹고, 목재 같은 거 나무 잘라갖고 크고 그 좋은 목재 잘라서 그거 뗏목으로 엮어서 끌고 내려가서 그거 주고 또 물건 받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냥어로 채집 단계에서 인구 밀도가 무지하게 높아져요. 이 인구 밀도 계산을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식의 복합적 지능형 복합 사어체, 사냥어로 채집. 저는 사어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용어가 있어요. HFG라 그래요. Hunting, Fishing, Gathering. 저는 그걸 사어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능형 복합 사어체를 하게 되면요.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서로 없는 게 교환이 되니까 서로 보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의 어느
어디더라 그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강이랑 연결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았거든요. 지능형 사어체예요. 이런 식으로 바다랑 유지가 되는데 아시지만 캘리포니아 바다가 먹을 게 많아요. 아니면 한국 저기 어디 저기 그 목포 앞바다나 어디 안면도 앞바다 저기 아니면 금강 앞바다 한강 앞바다가 먹을 게 많아요. 이쪽이 훨씬 많죠. 캘리포니아 바다는 고기도 뻑세고요. 종류도 몇 개 없고요. 그거 먹을 거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이랑 바다 일부 뻘도 별로 없고 뻘이 이게 먹을 게 천재잖아요. 뻘만 훑고 다녀도 엄청 먹죠. 옛날에 그 낙지 많이 나오는 동네 같은 데는요. 그 예쁘게 생긴 그 처녀나 안악들이 그 뻘에서 낙지 잡으면 그냥 바닷물에 흔들어 가지고 이제 훑는다 그러죠. 이렇게 쭉쭉 훑어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늘어나면서 낙지가 이제 초죽음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걸 가지고 이 다리부터 말아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먹는 게 그냥 간식이었다니까요. 옛날에 지천에 널려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해도 없으니까 대충 아무거나 먹어도 바로 나면 무슨 뭐 저기 비브리오 걸릴 걱정도 없고 그러면 초고추장 옛날엔 고추장이 없으니까 소금만 좀 만들어서 갖고 나가면 그냥 현지에서 찍어서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뻘만 긁으면 먹을 게 나오잖아요. 동해안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동해안 먹을 거. 예를 들면요. 너무 잘 아시지만 해산 멍게 많이 나잖아요. 바닷가에서. 뿐만 아니에요. 동해안에 가서 지금도 그런 데가 있으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채취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모시조개는요. 그냥 심심풀이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닷가 모래 속에 한 10cm 아래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트위스트를 친다고 이렇게. 종아리 정도까지 담기는 그런 물에서 트위스트를 치면 이 발바닥에 모시조개가 걸려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고 넣으면 되거든. 바닷속에 들어가면 돌굴이고요. 동해안 쪽은 저기 동해안이랑 남해안 이쪽 뻘 없는 데는 돌굴들 나잖아요. 돌굴이라 그래가지고 왜 애기 조그만 갓난애 머리통만하게 생겼는데 그거 중간에 딱 깨면은 거의 손바닥 절반만한 굴살 나오는 굴이 있어요. 돌굴이라고. 요새 거의 안 나오죠. 돌굴은 깊은 바다까지 안 가거든요. 그건 자맥질에서 내려가면 한 1m 50, 2m. 제가 돌굴 많이 땄었어요. 72년도, 73년도 이럴 때. 남해안 쪽에서. 그거 어떻게 따게 됐냐. 해녀들이 뭘 이렇게 깊지도 않은 바다, 한 2m짜리 바다에서 뭘 잔뜩 따더라고요. 돌덩어리.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돌굴이야. 그래서 저도 고무주부 시꺼먼 고무주부에다가 우리가 다라이라 그러죠. 뻘건 다라이 하나 중간에 딱 끼워 갖고 나가서 저도 그거 요새 같으면 해녀들한테 엄청 야단 맞을 거예요. 왜 우리 작업장에 와서 너 하냐고. 근데 옛날에 그냥 그 어린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봐줬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코를 안 불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2m 50 정도 넘으면 코를 불어야 돼요. 고막이 아파서. 그러니까 바깥에 압력에 맞춰 가지고 코를 붙잡고 펌핑을 해서 고막 안쪽 압력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불었으니까 한 1m 50에서 2m 50 사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능형 고밀도 그 지능형 복합 사어체가 되니까 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요. 사어체 지역 치고는. 우리나라 강이 한 20개 가까이가 바닷가로 다 나가잖아요. 그 물길 따라서 다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어디야 그 암사동의 저거예요. 그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 바로 저기 그 한강 옆에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 거잖아요. 암사동이. 옛날에 강에서 조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강 쪽에. 캐면 다 강 쪽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5개의 바다뻘, 그러니까 바닷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강들 하나, 그 다음에 들산 하나. 그러면은 최소한 큰 덩치로 3개잖아요. 암사동에서 원주까지 사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로 살았을 거고요. 원주부터 미루 붙으면은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서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 어디야 고양, 파주 저쪽으로 김포, 강화 그다음에 앞에 바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다와 강과 뻘에 많이 의존을 하게 살죠. 그럼 서로 물물교환하면서 살았겠죠. 이게 암사동 우리 5,000년 전까지 5,000년 전이면요 에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어질 때예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가 무지막지한 도시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 때예요. 그때는 우리 이렇게 살았다고요. 야만 맞죠? 우리 이렇게 언제까 3,500년 전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3,500년 전까지. 다른 데서 다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3,500년 전이면요. 저기 그 유라시아 스테프 벨트의 서쪽 끝, 그러니까 ESB의 서쪽 끝에서 흑해 이쪽 언저리에서 부유한 그 이미 말을 길들여서 마차를 만들고 전차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마차와 전차를 만든 사람들이 유럽을 정복하고 그래서 인도 유로피안 언어가 되죠. 그 다음에 한 4,000년 전부터 그래요.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를 정복하고 이쪽으로 내려가서는 서남아시아와 이란을 정복하고 더 내려가서는 인도를 정복하고 이게 인도 유로피안 물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쪽에 내려가서는 저기 그 서남아시아와 이란에서는 아베스타라는 고대 경전을 남기고 훌륭한 글이에요. 인도에 들어가서는 리그베다를 남기잖아요. 훌륭한 그 서사시를. 근데 3,500년 전에 우리 이러고 살았다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만들고 문자도 안 만들고 야만이죠 이게. 야만의 땅이에요. 자, 근데 야만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문명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 오늘 이제 더 드릴게요. 사람들이 야만은 나쁜 거, 문명은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남들은 다 농사 짓고 이럴 때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흥형 복합 사업체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기막히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울산 반구대 이거 국보 250 몇 호인가 뭐 그래요. 이거 암각화 보면 알아요. 이게 8,000년 전에 암각화거든요. 그리고 8,000년 전에 울산에서 좀 떨어져서 김해인가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그거 뭐죠? 이 어깨뼈에 작살이 박혀 있는 사슴뿔로 만든 작살이 박혀 있는 북방수염고래 뼈가 발굴됐다고요. 근데 그러한 북방수염고래가 10톤에서 30톤, 평균 한 20톤쯤 가는 대형 고래예요. 이거를 귀신고래, 뭐 북방수염고래 이런 대형 고래를 잡는 게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거라. 8,000년 전 그림에 반구대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요. 고래 사냥은 돌고래 사냥이지 뭐 10톤, 20톤, 30톤짜리 고래는 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조그만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수염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배예요, 배. 가운데 요거요. 배 요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몇 척이 그려져 있는데 배에 보면 대개 13명이 타요. 13명이 어떻게 타냐? 10명이 노를 져. 그리고 한 명이 배 이쪽 마주보는 그걸 뭐라 이물이라 그러나 고물이라 그러나 아무튼 배 이쪽 끝 뭐 저쪽 간 다음에 이쪽 끝에서 배는 거꾸로 보면서 저으니까 이쪽 끝에서 아무튼 한 명이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구령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칵스웨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조정 경기 보면 구령 붙이는 사람을 칵스웨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체격이 작은 사람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격이 큰 줄만 알고 조정을 안 했어요. 제가 원래 조정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 조정을 해서 그렇지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서울대와 해사가 조정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못 나와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갖고 감옥 가느라고 그래도 제가 서울대를 들어간 덕에 조정반에 가려고 그랬더니 조정 선수들은 기본이 키가 180이야. 이게 팔다리가 길어야 돼. 그래야 노를 크게 저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구령 붙이는 놈이 있더라고. 걔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아야 돼. 그리고 목소리는 커야 돼. 바로 백모 하네, 백모. 하나, 둘 하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각수연이라 그래요. 그 각수연이 하나 있고 노 젓는 사람 각수연. 그 다음에 이 작살에 밧줄 사려주고 이 도구 잡아주는 그 조수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작살잡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이 정확한 그림에서 지금 어느 그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3명쯤 타는 거예요. 통나무 깎아서 만든 긴 카누에. 근데 밧줄을 만든 거예요. 밧줄을. 그러면 그 야생 삼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 경남의 거제, 경남 일대에 야생 삼이 나와요. 이런 삼밧줄 만들. 이게 밧줄 이런 그 아주 퉁겁고 튼실한 밧줄 이게 하이텍이거든요. 일종의 옛날로 치면 한 10,000년 전에는 엄청난 하이텍이에요. 그걸 껍질을 길게 벗겨서 잘 말린 다음에 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살이 꼽힌 고래가 이제 몸부림치면서 헤맬 때 그걸 지금은 큰 배니까 배에서 그냥 하지. 옛날에는 작은 배는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좀 뭐 한 5월 달, 6월 달 이럴 때 동해 앞바다 뒤집어지면 그때 물 온도가 10도, 12도 이럴 텐데 15도. 저체온으로 죽죠. 하이퍼서미아로 바로 죽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짓을 하냐? 이 그 부구, 그러니까 물개 가죽 같은 걸로 크게 저기 뭐예요? 그 가죽 부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지푸라기 같은 거 채워놓고 앞을 꽁꽁 묶어요. 그러면 뜰 거 아니에요, 물에. 그 부구에다가 이 밧줄을 매놓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작살 서너 개 꼽힌 고래가 막 여기 등짝에서 피 흘리면서 바닷속에서 한 2-3시간 몸부림치고 한 7-8시간 몸부림치면 얘가 지쳐갖고 이제 둥둥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그때 이제 살벌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 접근해서 고래의 그 꼬리랑 연결되는 하체 여기에 신경과 힘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달형으로 생긴 그런 돌날을 한 그런 걸로. 그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그거 한 방 맞으면 배 다 깨지고 사람 죽는 거거든. 근데 한 번 끊고 나면 사람으로 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사람으로 치면 여기서 신경 끊어가지고 완전히 마비 상태랑 똑같아요. 그걸 끊고 나면 이제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질질 끌고 방부대는 그 형산강인가 뭐 강 따라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 강 따라서 이제 끌고 들어온 거예요. 큰 고래를. 이거 8,000년 전에 그걸 묘사한 그림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돌고래 말고 이런 제대로 된 막 10톤, 20톤, 30톤짜리 고래를 전 세계에서 딴 데서 언제 잡았지 보면 불과 300년 전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200-3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사는 이 야만인들이 얼마나 지능적이냐. 7,700년을 앞서가지고 대형 고래를 잡은 거예요. 이거 희한한 그림이라니까요. 이 방구대 하나가 이 한국인의 기질과 그 라이프 스타일, 문화의 원형을 엄청 많이 설명해줘요, 이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남자의 로망, 여자의 지원이잖아요. 딱 스타일이.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이제 딱 배 타고 한 10몇 명이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잡았어. 한 20톤 고래 잡았어. 그럼 살코기가 12톤은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 기름 빼고 살만. 12톤, 오케이. 한 사람이 평균 어른 아이 다 해서 평균 200g 먹는다. 많이 먹는 거죠. 평균 200g 고기 먹는다. 저기 고래 고기는요, 육포랑 똑같아요. 점여가지고 말리면은 포가 돼요. 고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g을 먹는다. 그러니까 12톤 가지고 오늘 다 먹을 필요가 없다. 점여갖고 쫙 널어서 말린다. 그럼 1년에 60kg 먹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12톤 살코기다는 200명. 이 1년 내내 먹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을 하루에 200g씩. 그럼 나머지는 뭐냐? 탄수화물은 뭐냐? 옛날 사람들 농사 짓기 전에 탄수화물은 도토리거든. 도토리 저장해 놓고 갈아서 먹죠.
그럼 일단 푸성기야 따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 주공 농사 짓기 전에 신석기 농업혁명 이전에도요. 이 푸성귀들은 텃밭에서 많이 길렀었어요. 그러면 고래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마을에서 먹는 1년치의 단백질이 해결되잖아요. 플러스 이 방구대에서도 나오지만 뭐 사슴도 잡고 뭣도 잡고 뭣도 잡고.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리 잡으면 옆에 마을에 가서 팔잖아. 바리바리 싸갖고. 바리바리 싸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부터 올라가서 저기 대구나 혹은 뭐 봉화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내륙에 가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물물교환학교 나올 거 아니야. 이러고 사는 거 이러고. 그게 울산의 고래잡이가 뿌리가 8,000년까지 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이 멋있는 사진 보세요. 이게 그거예요. 이 고래 바닷속에 딱 이제 해수면에 나 있는 거 딱 보고 그냥 그 작살에다가 딱 그 밧줄 해갖고 사람의 배에서 점핑하면서 찍잖아요. 그냥. 이렇게 작살 한 너댓 개 찍어갖고 그 다음에 그거 다 각각 부구랑 연결돼 있으면 이 고래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몸부림치다가 결국 떠오르는 거라. 방법이 없다고. 못 내려간다고요. 부구가 당겨주니까. 그 풍선이, 멀론이.